2020년 중국의 수출은 100% 타격이 올 것이다. 거의 뭐 생존 모드예요. 이것 때문에 올해 중국은 첫 번째는 모바일을 통한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이 지역은요, 집값이 서울 수준입니다. 베이샹 광산 쪽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신일선 도시와 일부 경쟁력 있는 2선 도시의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런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진핑 정부 초반에 얘기를 했던 2020년에 2010년의 경제 규모의 2배까지 달성을 하겠다. 요거는 지금 이번 양회 때 보니까 거의 힘을 쭉 뺍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게 리커창 총리의 원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잖아요, 양회에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됐고, 오히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남방도시보라는 데에 따르면 취업을 39회 언급, 민생을 21회 언급, 그 다음에 보장의 그 바오, 보장한다는 그 바오는 85회나 언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 보장은 이제 어떤 거냐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중국이 4월 17일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가지고 6개의 보장, 리우바오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의 취업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인 기업에 대한 보장, 식량 에너지 안전 보장,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의 안정 보장, 기초 행정 조직 효율적인 업무 보장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기존에는 계속해서 성장 중심으로 나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내실을 다지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지키자, 이런 방향으로 변환됐다는 게 명확하게 눈에 띕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인민들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표면적인 부분이라마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이제 GDP 성장률을 전체적인 평가의 바로미터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서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거를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기관별로 세계 경제, 뭐 국가 경제에 대해서 예측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피치라는 기관이 있고요. 이 기관에서 예측을 하는 거는 2020년에 세계 경제 자체가 축소를 한다. 축소 규모는 약 마이너스 4.6%.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은 약 마이너스 5.6%를 기록할 거라고 봤고요. 중국은 0.7% 정도를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중국이 이제 7% 선이 막 무너져서 6%가 가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0.7%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확실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세계 전체의 평균하고 놓고 보면은 여전히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국을 지금 올해 0.7% 성장한다고 본 거는요,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예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비관적인 케이스에 속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 관련해서 보수적인 분들이 한 1% 정도 성장을 보고, 중도가 3%, 그 다음에 낙관은 4.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낙관은 솔직히 힘들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피치가 사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다. 제가 요거를 보고 나서 조금 재밌게 느꼈던 거는요, 미국은 역성장을 하고 중국은 소폭 성장을 하잖아요. 거의 제자리 걸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국 GDP가 미국 GDP하고 이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한 2018년도에 중국이 한 미국이 70%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2020년 말이 되면 75에서 80% 정도까지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GDP가 다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물론 중국 정부는 이제 GDP라는 것을 더 이상 바로미터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GDP 부분이기 때문에 GDP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GD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수출, 내수 소비, 기업 투자, 정부 투자, 이런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출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중국이 수출 규모가 자국 GDP에서 뭐 40에서 50% 정도다라고 본다면 대략 한 5에서 6조 달러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경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치면은, 피치 예상한 수준이면 이제 한 마이너스 4.6% 가까이가 되고 최대 마이너스 10%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뭐 돌파구가 너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더 심화되는 분위기이고, 또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인데 거기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020년
중국의 수출은 100% 타격이 올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해외 수출에 근거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소재나 중간재 업체들은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업 투자를 한번 봐볼게요. 기업 투자는 중국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요, 민영 기업은 투자 자체를 거의 안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뭐 생존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폭 축소가 될 걸로 보이고요. 국영 기업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투자 계획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기업 투자 부분에서 조금 유심히 보는 부분은 올해 4월 1일에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해외 금융 자본 들이 중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들이 주로 제가 듣기로는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헤드쿼터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올해 중국은 수출을 통한 무역 수지는 줄어들겠지만 금융 분야를 교두보로 해서 자본 수지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쩌면 수출로 감소된 그 폭 이상을 자본 수지로 만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계속 지금 봐야 됩니다. 중국도 이제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다음은 이제 정부 투자 부분인데요. 이른바 7대 신산업이라고 부르죠.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약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7대 신산업 중에서 하나가 이제 5G 인프라인데요. 이 5G 인프라가 이번 양회 때에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집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께서 예상을 하신 게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이 4조 RMB를 갖다 즉각 투자를 하면서 건설 경기, 그 다음에 도로, 항만, 교량 이런 거를 건설을 하면서 고용 문제하고 다양한 그 GDP 하락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했다.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는 이제 건설 쪽으로는 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 인프라 자체가 교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아돕니다. 고속도로도 비어있는데 이미 그때 지어놓은 게 많아서 그거 수리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7대 신산업에서 주로 다양한 신산업의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고용이 발생을 할 걸로 봅니다. 차이가 있는 건 기존의 건설 분야는요, 토건 분야는 이게 돈을 얼마를 넣으면은 어느 정도가 산업 승수로 나오는지 이게 어느 정도가 이제 정량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7대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확실하다고 그러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정부 투자는 굉장히 큰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고용 분야에서 정부가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일 이제 관건이 내수입니다. 중국이 예전부터 내수를 키우겠다고 아주 벼르고 막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수 쪽을 한번 보실게요. 기업을 먼저 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고용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이제 기업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상당한 내수 소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기업 대상으로 융자 완화하는 분위기가 좀 불가피하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저효율의 좀비 기업도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산업이 부동산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판다, TV를 판다라고 해도 부동산이 팔려야지 이런 가전제품들이 같이 팔리고요. 가구도 같이 팔리고요. 집 바꿀 때 차도 바꾸고요.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 걸려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2020년이 샤오캉社会이거 소강사회, 샤오캉사회를 달성을 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의 부동산이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모양새가 되면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딜레마죠. 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이거는 꼭 지금 위안화 환율하고도 비슷합니다. 위안화 환율을 내수를 키우려니 위안화 강세를 가고 싶은데 수출이 지금 악화가 되는 걸 고려를 하자면 또 위안화가 약세가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지금 모순적인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간단히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넣겠습니다. 요거 이제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역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제 느낌이나 판단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수 경기 확대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고용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문제, 그 다음에 기업들이 버티는 문제 모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에서 지금 해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정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각 개인의 고용으로 연결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생적인 차원에서의 내수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이 해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을 통한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 모바일을 통한 부분은요, 현재 5G 인프라 확산하는 거하고 관계가 깊어요. 우리가 이제 3G에서 4G로 갈 때에 우리가 굉장히 그때 궁금해 했었죠. 도대체 4G로 가면은 우리가 어떤 콘텐츠들이 새로 나올 것인가.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라든지요,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3G 때는 쓰지 못했다가 4G가 되면서 오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땐 동영상류예요. 기존에 이제 3G에서는 속도가 안 됐는데, 마찬가지로 4G에서 5G로 갔을 때 속도가 또 굉장히 혁신적으로 빨라지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가 나오겠느냐, 고용이 나오겠느냐 라고 본다면, 일단 제일 확실한 거는 굉장히 이제 생활 밀접한 부분들 있잖아요. 간단한 뭐 작은 슈퍼마켓이라든지 배달 음식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해 가지고 사는 것들 있죠. G마켓 같이 이런 것들이 많죠, 중국에. 그러면 접촉에서 비접촉 상태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100% 정부 투자, 기업 투자, 민간 소비가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장이 원래 저희가 예상을 한 것보다 너무 빨리 커지고 있어서 이거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회사별로 온라인 마켓 비중은 어떻다, 오프라인 마켓 비중은 어떻다 이러면 나눴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이 그거보다도 더 빨리 커질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현재 5G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업체에서는 화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억 명이 5G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변하면서 농촌에 있는 친구들도 인프라만 갖춰지면은 도시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바일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지나치게 하드웨어 성능이 좌우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중국이 중국 독자적인 모바일 기술,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조금 분리된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 중앙정부에서 호구 제도를 거의 철폐를 해서, 후커우요, 거의 철폐를 해가지고 광범위한 농민 인구를 도시 지역으로 유입을 시키겠다. 자, 그것으로 이제 경기 부양의 원동력을 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게 각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국도 기득권 세력이 있는 나라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주장을 들었어요. 이미 중국 도시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농민들을 풀어보았자 도시 지역에서 어차피 집을 살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아마 중국의 베이샹 광션 쪽에 사시는 분이겠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요거를 베이샹 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요, 집값이 서울 수준입니다. 원래 서울보다 높았는데 최근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싸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에서는 이제 농민들이 들어와서 집을 사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도시 말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들이 한 20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른바 신일선 도시라고 불리는 그 도시들로 농민 인구를 흡수하면서 그 도시에서 고용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성장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신일선 도시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베이샹 광션하고는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국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터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굳이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베이샹 광션 쪽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신일선 도시와 일부 경쟁력 있는 2선 도시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봐야지 중국 도시를 그냥 통으로 하나를 놓고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라고 뭐 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료를 보고 이런 분처럼은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인데, 양에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거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